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김희지라고 해요.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은 정해져 있을까요? 때로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정해진 길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 미래의 길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지만 살아보니 사주팔자를 전혀 무시하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연 초반부터 웬 사주팔자 타령이냐고요? 저는 고아로 고아원에서 18년을 살다가 고아원을 퇴소하면서 나오는 길을 가는데 우연히 눈앞에 보이는 철학관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었어요. 철학관 선생님께서 저에게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년월일로 푸는 사주팔자 대신에 무작정 관상을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생년월일도 모르는 고아라고 한다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얘기를 해줄 게 뻔하니까요. 철학관 선생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외로운 사주야. 외로움을 타고났어. 하시더군요. 맞아요. 저는 고아로 모든 걸 혼자 책임지며 외로움과 맞서 싸워왔어요. 철학관에서 나온 전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생각이란 걸 했어요. 고아원을 나올 때 자립 정착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종잣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 하고요. 여러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일단 고시원에 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는 코피를 흘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2년간 열심히 일을 했더니 제가 원하는 액수의 돈이 모아지더군요. 그래서 전 대학에 갔어요. 공부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왠지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절 대접해 줄 것 같고 이성을 만난다면 조금은 나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럼 제 외로움도 덜어질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저는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도 입사를 하게 되었죠. 외국어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혹시 아나요? 훗날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관광통역학과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운이 좋게 항공사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하랴 돈 벌랴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 정말 다르더군요.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은 차원이 달랐어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어느 해부터는 대학 동창회도 가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에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던 동기들과도 동창회에 나가서는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해에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죠. 바로 예비 남편이죠. 예비 남편은 소탈하고 유쾌한 성격 때문에 대학 시절 4년 내내 인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소문에 따르면 어느 기업 대표 아들이라는 둥, 부잣집 아들이라는 둥 말들이 많았죠. 저와 예비 남편은 썩 가깝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이 달라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그날 예비 남편은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왔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반가워했죠. 그리고 즐겁게 어울리다가 집에 가는데 예비 남편과 제가 가는 방향이 같더군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린 1시간 정도 걷게 되었죠. 그리고 헤어지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예비 남편이 다음 날 저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영화 같이 볼래? 당연히 저의 답은 예스였고 함께 영화를 관람했죠. 그날 이후 몇 번의 데이트로 자연스럽게 우린 연인 관계가 되었죠. 하루는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대학 때 내가 너 좋아한 거 알아? 정말?
날 좋아했다고? 근데 왜 그때 고백 안 했어? 티조차도 안 냈잖아. 그러자 예비 남편 하는 말이 넌 그때 남자친구 있었잖아. 수업 끝나면 바로 도망가고 학과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네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고백도 못했어. 저는 예비 남편의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소문만 듣고 도망간 줄 알았다고?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남자친구 있냐고. 아니거든. 난 대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었어. 난 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 나도 고백 하나 할게. 난 고아야.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어. 제가 고아라는 말에 예비 남편은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또 하나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엄만 나만 아는 바보야. 평생 나만을 위해 사신 분이셔.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그러고는 우리 아버지는 시내에 대형 서점을 운영하셔. 아, 그 서점 나도 자주 가는데 그 집 아들이었다고? 부잣집 아들이란 소문이 사실이었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전 연인 사이가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갈수록 굳건해져 갔죠. 저는 예비 남편에게 분에 넘치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1층 경비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김희재 씨? 1층 로비에 손님이 오셨어요. 지금 바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아요. 1층 로비에 내려갔더니 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중년 여자였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없었지만 1층 로비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중년 여자가 예비 시어머니임을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여자의 느낌이랄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강압적인 분위기를 보이더니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자란 고아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산다 싶으니까 돈 보고 접근한 거야? 내 아들 마음은 쉽게 얻었는지 모르겠다만 나한테는 어림도 없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하지도 마. 버티면 결혼 승낙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해. 그러니까 애초에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 알아봐. 라고 하더군요. 전 이런 날이 언젠간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우리 아들이 곧 너 정리할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네가 어찌나 엉겨붙던지 차일피일 한다는데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말을 못해. 아마 곧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 믿었던 사람에게 듣느니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게 낫지 싶어서 왔다. 그 전에 네가 스스로 정리해.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야비한 미소를 짓더니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나 아는 지인이 내 아들에게 딱 맞는 여자를 소개해준대지 뭐냐. 집안이며 학벌이며 인물이며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애라더라.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지. 새 사람을 만나려면 그래도 너부터 치워야 하는 게 배려 아니겠니? 내가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 알아들어. 그리고 너도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뭐 울며 불며 매달린다고 해서 내 아들 마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더라.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가 무슨 죄인가요? 저도 제 성격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절 정리할 거라고 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절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죠 뭐. 뭐 급할 거 있나요? 그리고 말이죠. 전 당사자 말만 믿지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 말은 듣지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 떼어내려고 거짓말하시는 거 다 압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돈 때문에 아드님에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란 아이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아주 독한 년이야. 부모 없이 혼자 자랐으니 오죽 도끼 품고 살았겠어. 내 앞에서 슬슬 기면 가상에서 봐주려고 했더니만 내 등에 올라타려고 그래? 넌 안 되겠다. 넌 죽어도 내 며느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누가 네 어머니야? 그 와주제에 어디다 대고 나한테 어머니래? 기분 더럽겠으리. 하면서 절 박살내버리더군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며칠 동안 예비 남편을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도 받질 않았죠.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절 찾아왔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픈 거야?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가 절 찾아왔을 거라는 걸 생각지도 못한 눈치였어요. 전 그때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예비 남편과 말도 하기 싫었는데 그만 입을 열고 말았죠. 나한텐 결혼하자고 해놓고 엄마한테는 날 정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자기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하는 말과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왜 다르지? 나도 그런 사람 싫어.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헤어지자. 나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 자기랑 헤어진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난 혼자였고 앞으로 쭉 혼자여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나야. 난 잘 살 수 있어. 지금처럼 잘 살 거라고.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절 달래더군요. 우리 엄마 말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냥 엄마 생각이야. 내 생각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해? 네가 엄마 데리고 살 거야? 아니잖아. 엄마의 착각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난 내 인생 잘 살 거야.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그렇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엄마가 아들 인생을 사는 건 아니죠.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비 남편이 아무리 절 사랑하고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비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면서 저한테 악한 말을 한다면 제 입장도 좋을 리는 없죠. 예비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고 난 뒤에 이게 웬일인가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예비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죠.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아이가 생긴 마당에 뭐 반대하시겠어? 우리 엄마도 100번 만번 우리 결혼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전 예비 남편의 호언장담을 믿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나름 성의껏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의 선물을 각각 따로 준비해서요. 그런데 또 제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죠. 예비 남편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꺼내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더니 제 코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더군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주 개념 없는 못된 아이로구나.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저번에 했던 건 말장난으로 들은 거야? 아주 날 이겨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임신을 한 거야? 하면서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시더군요.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장 병원에 가서 흘려보내. 임신하면 내가 오냐 잘했다 하면서 이 결혼 허락할 줄 알았어? 어디서 그런 낡은 수법을 들이밀어? 날 아주 만만하게 봤구나. 하면서 예비 남편에게도 세상 한가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싸구려 꽃뱀년한테 놀아나길. 그렇게 사람 고르는 눈이 없어? 세상 천재 여자가 그렇게 없어? 번듯한 집안에서 자란 번듯한 여자 데리고 와. 그럼 지금 당장 결혼시켜 줄 테니까. 하시더군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저희는 저희 힘으로 결혼할 거예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예비 시어머니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만 예비 시어머니를 자극하는 말을 하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 위에 있더군요. 예비 남편이 그런 예비 시어머니에게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셔야죠.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런데 그날 참 이상하더군요. 저는 정식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고 집으로 돌아왔죠. 예비 남편과 흔들리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날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절 밤낮 없이 괴롭혔어요. 병원에 갈 때까지 절 괴롭힐 거라고 대놓고 말씀하더군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면 집 앞 현관에 와서 절 기다렸죠. 그리고 당장 병원에 가자며 제 손을 잡아 끄셨죠. 전 빌라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들을세라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내일 병원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달래서 돌려보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한 다음 날은 온몸에 진이 빠져서 회사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버텼을 거예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로 절 찾아왔더군요. 아침부터 제 핸드폰 전화가 불이 났지만 업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받지 못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 도착을 했다길래 전 부랴부랴 1층 로비로 나갔죠.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쌍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저와 예비 시어머니를 구경하더군요. 내 아들 후린년, 부모 허락도 없이 꼬셔서 애부터 낳아 살면 내가 며느리로 받아줄 줄 알아? 니녀 뜻대로 내가 해줄 것 같아? 세상이 그리 쉬워? 차일 비일 미루다가 배가 남산만해지면 애새끼 낳아서 내 아들 인생에 빌붙으려는 니년 속셈에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아? 니년이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웃기지 마. 우리 아들이 고아였어도 네가 내 아들을 사랑했을까? 너 같은 고아년들은 부자인 내 아들이 탐났을 거야. 외동아들이라서 나 죽으면 전 재산 너 줄 거라는 그런 계산까지도 한 거지? 웃기지 마, 이년아. 너 같은 년은 돈 많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어림도 없어. 내가 살아있는 한 어림도 없는 일이야. 로비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절 구경하던 직원들의 시선에 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직원들 앞에서 민망해하는 절 보고서는 완전 고소하다는 눈빛이더군요. 너무나 짜증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이런 개념 없는 짓은 당신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 사람을 속이는 건, 남편을 속이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돈 보고 결혼하는 것도 당신이겠죠. 라고 말하고서는 몸에 지니고 다니던 사진 한 장을 예비 시어머니 앞에 던져버렸죠. 예비 남편은 자신의 설득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진을 몸에 지니고 다녔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바닥에 던져서 뒹구는 사진을 주워서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네가 어떻게 우리 박간 양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시고는 손을 벌벌 떨더군요. 이년 봐라. 내 아들 후리려고 아주 내 뒷조사를 단단히 했네.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새 제 옆에 예비 남편이 와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남편을 보고선 동공이 더욱 떨리고 벌벌 떨던 두 손으로는 입을 가리더군요. 그러면서 단번에 입장을 바꾸더군요. 이게 무슨 사진인데? 이 사람이 누군데? 난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바닥에 사진을 내던져 버리더군요. 이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던진 사진은 예비 시어머니의 현 남편 사진이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방금 자기 입으로 얘기한 박간 양반은 예비 시어머니의 전 남편이죠. 예비 남편은 바깥에 뒹구는 사진을 주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이 사진 속 사람에게 박간 양반이라고 하시는 거 저 다 들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엄마야말로 절 속이셨잖아요. 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 저 알아요.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셨어요? 하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면서 묻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니년이 내 뒷조사한 거야? 뒷조사를 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괜히 죄 없는 사람 그만 좀 닥달하세요. 여기서 잠깐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이 어렸을 때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와 헤어졌죠.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결혼 당시만 해도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의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고향의 땅들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다고 해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가 빨리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 무리들이 작정을 한 거죠. 땅 문서를 파는 과정에서 사기를 친 거였어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사기꾼들의 속셈을 전혀 모르고 땅 이전 문서에 사인을 해버린 거죠. 땅은 남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돈도 받지 못하고 완전 속아버렸죠. 그리고 그제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들 무엇하겠어요. 사기당한 땅과 돈이 돌아올 리가 없죠.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땅 이전 문서에 하나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법도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 손을 잡아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싶게 서울로 올라갈 차비조차 없이 쫄딱 사기를 당했다고 해요. 그것도 믿었던 고향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변해버린 가난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아이를 담은 채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뱃속에 그 아이가 바로 예비 남편인 거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예비 남편을 낳아 키웠다고 해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와 재결합을 하고 예비 남편과 살기 위해서 맨손으로 서울로 올라가 아득바득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남의 집 전세이기는 하지만 살 집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쥐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 나타났는데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재혼 준비에 한창이었다고 해요. 당시 3살이던 예비 남편과 함께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안 된다며 재혼을 하려거든 예비 남편을 자신에게 주고 재혼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새 인생 살려거든 내 아들은 주고 가라고. 이제 와서 당신 아들이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산 줄 알아? 내 아들하고 어떻게 산 줄 아냐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조금이라도 나와 아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사기는 당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은 날 원망할 자격도 없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당신이 만든 거니까. 라며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 친아버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렸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에게 또 당신이 나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뭐? 살 곳을 마련하고 돈을 모았다고? 몇 년 사이에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살 집이 변변하겠어? 돈이 넉넉하겠어? 난 내 아들 돈 많은 아빠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했더래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처럼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앞으로 아득바득 돈을 모은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결국 재결합을 포기하게 됐고 예비 시어머니는 계획대로 예비 남편을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와 재혼한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었는데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왼쪽 다리 신경이 아예 없어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만 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딩크족도 있고 하지만 그 시절엔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무척 치명타였기 때문에 부자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건 제대로 된 배우자는 만나기 힘든 시대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당시 가정부로 일하던 집 아들인 현재 남편이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작정을 하고 그를 유혹한 거라고 해요. 이세를 가질 수도 없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물에 대형 서점을 열고 몸이 불편한 자신을 대신해 예비 시어머니가 서점을 운영하게 한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재혼한 남자와 함께 재혼 부부 티를 내지 않고 예비 남편을 친자식처럼 키웠지만 어디 세상에 비밀이 존재하나요? 예비 시어머니의 현 남편의 사촌 동생이 가족 모임에서 술에 잔뜩 취해 가족들 앞에서 예비 남편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려고 했다고 해요. 형수님은 탤런트 해도 되겠어요.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준아, 네 아빠는? 하고 예비 남편 앞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더래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황을 눈치채고 재빠르게 예비 남편에게 형준아, 들어가 공부해야지.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할 거야?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에게 제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비 남편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예비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가족들이 얘기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다 들어버렸다고 해요. 예비 남편은 현재 아빠를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살았는데 하필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그 진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언젠가는 친아빠를 만나야겠다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그치듯 묻더군요. 너 이 사진은 어떻게 구했어? 어디서 발견했냐고? 예비 남편이 제 대신 답을 했어요. 제가 줬어요.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에 이번엔 제가 답을 했어요. 형준 씨가 어머니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형준 씨 아기였을 때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그 사진첩 안에 친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형준 씨가 친아버지의 사진을 저에게 주면서 찾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아니, 대체 내 금고는 어떻게 뒤진 거야? 하나 참,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 부탁을 왜 너한테 한 건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공개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비 남편이 친아버지를 찾는 일은 본인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굳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사설기관에 수고비를 주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비 남편이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비 남편과 전 한번 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던 날, 예비 남편인 형준 씨가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한 그날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절 비웃으면서 거짓말 아닌데. 형준이가 너랑은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그 입으로 분명히 말했는데.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형준이가 말한 거야. 믿기 힘들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확신에 찬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전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인 형준 씨에게 물어봤죠. 당신 어머니가 그러더라. 당신이 당신 입으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것만 말해줘. 진짜 그 말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 대답이 우리 엄마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엄마가 너에게 나 단념하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예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남편에게서 들었다는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전 재차 예비 남편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진짜 나랑 연애만 하다 헤어질 생각이었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와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 라고 묻자 예비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을 하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지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이런 당신을 믿고 내 미래를 맡기려고 했다니. 충격을 받은 전 예비 남편에게 당장 제 눈앞에서 꺼지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헤어졌죠. 예비 남편에게서 받은 배신감을 전 주체하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당신이랑 이성을 처음으로 만나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전 회사도 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연차와 월차 모든 휴가를 끌어당겨서 더 이상 쓸 휴가도 없더군요. 그래서 겨우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서 겨우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예비 남편과의 모든 일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병원에 예약 날짜를 잡았죠.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홀가분하더군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이별을 선고한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굳세게 마음을 먹고 여기 왜 왔는데? 당장 꺼져. 양아치 같은 것들하고는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거든?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예비 남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저 역시 눈물이 흘러내리려고 했지만 전 꾹 참았어요. 저리 안 꺼져? 어디서 개수작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가. 나 너 같은 인간이랑 낭비할 시간 없어. 라고 하는데 희지야, 미안해. 나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제발 날 용서해줘.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고 살까? 동거 어때? 혼인신고 따위 뭐가 중요해. 예비 남편 말에 전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아직도 너만 생각하네. 난 연애만 원하는 남자와 사귈 맘 전혀 없어. 난 안정적인 삶을 원해. 따뜻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는 게 내 꿈이야. 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예비 남편이 현관 문고리를 잡고 있던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게 내 꿈이기도 하잖아. 너도 알잖아. 그걸 알면서 말을 그따위로 하니? 나 고아야. 고아들에게 그런 말은 상처야.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피곤하다. 라고 이젠 정말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예비 남편이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예비 남편이 하려던 말을 멈추더군요. 그래도 한때나마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었는데 절 농락하는 것만 같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어요. 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뭐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고아라고 나 가지고 노는 거지? 부모 없다고 그러는 거지?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천하의 쓰레기구나. 장난감이 가지고 싶으면 장난감 가게에 가서 사. 난 너 같은 인간의 장난에 놀아날 마음 전혀 없으니까. 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제 말에 아니라는 말도 하지 않고 반문도 하지 않고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런 기분으로는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공동 현관 쪽을 향해 몸을 돌렸죠.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시한부야. 병원에서 나 시한부래. 오래 살지 못한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예비 남편과 저 둘뿐이더군요. 제 귀를 한참 동안 의심한 뒤에 저는 예비 남편의 두 눈을 계속 쳐다봤어요. 예비 남편의 두 눈 속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제야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에 나 종합검진 받는다고 했지? 결과가 나왔더라. 참, 건강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너랑 함께하려고 내가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너도 알잖아. 어떻게 그런 나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줄 수가 있냐고.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급성 백혈병이래. 정말 신이 왜 나한테 이랬을까? 너한테 프로포즈한 다음날 의사가 그러더라. 어떻게 운명이 이리도 잔인할까?
왜 나한테 이러냐고. 너는 나한테 프로포즈 받고 들떠있는데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에 엄마가 날 찾아왔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그때 내 마음은 널 자유롭게 놔주고 싶었어. 정말이야.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말이야. 예비 남편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열을 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우두커니 서서 눈물만 흘렸어요. 제 몸 전체가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이 말을 이어갔어요. 나 너무 이기적이지? 이 몸뚱이로 너랑 있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결혼은 안 되는 거니까 동거하자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 희지야. 희지야, 살아있는 동안만 나랑 연애하자. 나랑 뜨겁게 연애하자. 살아있는 동안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예비 남편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시한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죽는 그날까지도요.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절 찾아왔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절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오해를 풀어야지만 남은 시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전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멍해 있었어요.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한쪽에서 울고 있는 예비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 당신 죽기 전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하고 뜨겁게 연애만 할게. 저는 예비 남편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도 저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죠.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느꼈죠. 예비 남편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희지야, 나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 말해봐. 내가 들어줄까? 한참 동안 생각하던 예비 남편이 친아빠 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 어떤 분인지 얘기 나눠보고 싶어. 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하고 난 뒤 예비 남편은 기운이 딸리는지 자리에 눕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한데 나 대신 희지 네가 내 친아버지 찾는 걸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친아버지 사진을 엄마가 금고에 숨겨둔 앨범에서 한 장 빼왔거든. 저는 예비 남편의 부탁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사람을 찾는 일이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렵지 않더군요. 믿을 만한 업체에 의뢰를 했죠. 예비 남편 친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고향과 얼추 나이도 알고 있으며 게다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으니 식원죽 먹기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관에서는 의뢰한 지 3일 만에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찾아주었어요. 예비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친아버지를 만났죠. 예비 남편도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도 오열을 하더군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특히나 친아버지는 더욱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한이 가득하더군요. 아버지,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 몸으로 아버지 뵙게 돼서 너무나 죄송해요.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에게 모든 걸 숨기며 살았지만 사실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예비 남편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참았다고 해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아들의 인생이 혹시나 자신 때문에 또 망가질까 봐서 참았다고 해요. 그리고 억척같이 일만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혹시나 아들이 찾아오면 돈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상해 주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만
아들과 단둘이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행복해 하시더군요.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형준이를 만났으니까. 고맙다, 아들아.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저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예비 남편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프다고요. 머지않아 하늘나라를 갈 거라고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펑펑 울더군요. 자신을 데려가지 왜 젊은 사람을 데려가냐고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서울에 거처를 마련했고 예비 남편의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예비 남편도 찬성했죠. 제 배가 점점 불러올랐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아이를 혼자서 키울 거냐면서 걱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나 자신 있어. 우리 아이는 당신이 준 선물이잖아.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 이렇게 두 사람에서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와 뱃속의 아이까지 우리는 네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로 인해서 예비 남편이 죽기 전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던 시한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비 남편이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과 또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리고는 그 당황함이 가시기도 전에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가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오셨죠. 제가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이곳으로 오시라고 불렀거든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본 예비 시어머니의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예비 남편 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그간 가슴속에 쌓아둔 얘기를 쏟아냈어요. 돈 없다고 날 버리더니 내 친자식을 빼앗아가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사니 좋든 내 자식 데려다가 남의 성 붙여 키우고 그렇게 사니까 좋아? 내가 얼마나 널 저주한 줄 알아? 그런데 내 아들을 감히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 놔? 다 이게 네 죄값이야. 네 죄를 내 아들이 받는다고. 내 아들 살려내. 네가 죽고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하면서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독한 말씀들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뱉어내셨어요. 예비 남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후두둑 흘러내렸죠. 예비 남편도 가만히 있질 않더군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간 가슴속에 쌓아둔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도 아닌 줄 아세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에게 아버지라고 엄마가 말하던 사람은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고 해도 저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적이 있었나요? 밥은 먹었니? 학교는 잘 갔다 왔니? 이런 사소한 말조차도 저한테 건넨 적이 없었어요.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란 사람의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서점에 나가서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보살폈어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방 안은 늘 따뜻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족했지만 가족 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예비 남편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울부짖더군요. 아마도 지나온 시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그러더군요. 내가 나만 호의호식하려고 그 남자 돈만 보고 뒷바라지를 한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왜 그 남자에게서 받는 수모를 참아가면서 살았을까? 넌 그 생각은 안 하니? 누구 때문이었을까?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을까? 아니, 그 수모를 다 참고 겪었던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돈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아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이며 공부하라고. 나 때문에 편안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놓고선 뭐라고?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불행했다고? 그 입에서 그런 말을 꼭 해야겠니? 하며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더군요. 맞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도 틀리진 않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삶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와 재혼한 남자는 재혼과 동시에 감추고 있던 모든 본성들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자신의 장애라는 것에 대한 비관에서부터 자격지심까지. 게다가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엄청 감시했다고 해요. 너 내 돈 보고 결혼했지? 네 아들 내 호적에 올려주니 좋냐?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모진 수모들을 참고 견디며 살았다고 해요. 오직 한 사람, 예비 남편을 위해서요. 본인만이 수모를 견디고 참는다면 아들은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자면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비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재혼 후 자신의 삶도 힘들었다면서 오열을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인생의 전부였던 예비 남편은 자신의 친아버지에게로 가버렸어요. 친아버지는 예비 남편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을 가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노라고요. 저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간간히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병원의 허락을 받고 1박 2일 정도로 여행을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럴 때마다 친아버지도 참 좋아하시더군요. 돈 버느라 여행 한 번을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 아들하고 이렇게 다니니 참 좋구나. 하시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예비 남편과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갔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비 남편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여행지에서 밤만 되면 저는 늘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그러면 예비 남편은 주저리 많은 말들을 쏟아냈죠. 저는 예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참 듣기 좋아했어요. 하루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희들 결혼은 안 할 거야? 너희들이 괜찮다면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다. 불러오는 제 배를 보고서 그러시더군요. 우리는요, 연애만 하기로 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결혼을 하라는 강요도 하지 않고 우리의 뜻이 그러냐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더군요. 이렇게 예비 남편과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와 제가 한 가족이 되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자주 절 찾아왔어요. 치료를 받고 있는 예비 남편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요. 꼭 할 말이 있으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뜻이 아닌 예비 남편의 뜻이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병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다가 돌아가야만 했어요. 예비 남편은 끝까지 예비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러길래 예비 남편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을 때 진실하게 살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비 남편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병원에서도 예비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예비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다행인 건 예비 남편이 우리 공주님의 얼굴을 한번 봤다는 거예요. 예비 남편은 딸아이를 보고 너무나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예비 남편은 딸아이의 이름을 준이라고 지어줬어요. 예비 남편 이름 형준의 마지막 글자인 준과 제 이름인 희지의 앞 글자를 딴 희를 붙여서 준이라고요. 예비 남편이 저만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면 전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저를 위해 딸아이 준이를 저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아이가 있어서 전 외롭지 않아요. 예비 남편의 친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손녀딸을 잘 키워달라고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뒤늦게 예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사실을 알고서 절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몹시 후회하더군요. 예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요. 사주팔자라는 게 어쩌면 제가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외로움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 곁엔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행복한 일이 생기면 또 사연 보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남편은 우리 가정을 위해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남편을 버릴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남편을 가차없이 버리고 뒤통수를 쳐버렸는데요.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40대 전업주부인데요. 남편은 전문직이라서 항상 바빠요. 대형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어요. 신기술 개발과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가 있어서 종종 늦은 시간까지 일하거나 주말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야근하고 와서는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내가 바쁜 와중에도 엄마랑 안부 전화를 자주 하고 있거든? 요즘 따라 엄마가 너무 걱정돼. 나도 이제 장가 갔으니까 엄마도 마음 편히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아빠도 병 드셔서 매일 집에서 누워만 계시고 괜히 엄마 속만 뒤집어 놔서 고생만 시키고 있어.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우울증 걸린 사람 같더라. 통화하는 목소리가 힘도 없고 또 옛날에 봤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제가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셨대요. 시모가 시골에서 쭉 자랐다가 시모가 사시던 동네에서 가장 큰 집안의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모는 동네에서 잘 사는 집으로 시집을 와서 팔자 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일을 너무 시키셔서 시모가 거의 휴식을 취할 시간 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했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부터 세탁까지 모든 집안일을 다 해냈다고 들었어요. 시모가 나름 잘 해내고 있는데도 시할머니께서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시할머니께서 시모를 감시하면서 이렇게 잔소리하셨다는 거 있죠? 빨래를 넣을 때 조금 더 탈탈 털어라. 너는 음식할 때 간도 못 맞추더니 빨래도 못 넣니?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니?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이렇게만 잔소리하면 그나마 버틸만 했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시할머니께서 시모에게 이런 막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집안일도 못해. 애도 빨리 못 가져. 아휴, 쓸모없는 거. 첫째가 아들이 아니면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어머니께서 이 말을 듣고 첫째가 제발 딸만 아니길 바랐대요. 그런데 조산사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인 거예요. 시할머니께서 갓난아기 성별을 보자마자 바로 표정이 굳더니 조산사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렇게 집안에 시부, 시조부님, 시모만 남게 되자 시모가 바로 밖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첫째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제 막 출산한 여자를 대문 밖으로 밀어냈다는 거죠. 그때가 너무 추운 겨울날이라서 시모가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대문 앞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추워요. 둘째는 꼭 아들 낳을게요. 제발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보,
나 다음엔 아들 낳을 수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가 덜덜 떨면서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이 되고 나서야 시부가 시할머니 몰래 문을 열어줬대요. 시부도 완전한 시모 편이 아닌 게 문을 열면서 이런 소리를 짓거렸다는 거예요. 아들 낳아라. 아들 낳으면 네가 편해진다. 네가 집안일도 못할 것 같으면 아들이라도 잘 낳아야지. 어머니한테 예쁨 받고 싶으면 아들 잘 낳는 방법이라도 공부해와. 시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시할머니 눈치만 보셨대요. 시어머니가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있는 걸 방관하고 있었다고 하죠. 시모가 소심한 성격이셔서 뭐라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울 남편이 둘째거든요. 시모가 둘째는 아들을 낳았지만 주눅든 채 몇십 년을 외롭게 본인 아들 보는 낙으로만 살았대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착잡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땐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엄마 편도 못 들어줬어. 어렸을 때 엄마가 시집살이 당하던 기억이 조금 남아있어서 미안하더라.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래저래 여건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엄마가 옛날에 시집살이 당했던 게 자꾸 생각나고 내가 불효자 같아서 마음이 쓰여. 남편 말이 사실인 게 제가 지금 봐도 시어머니께서 아직까지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낯가리고 말이 없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이 마른 세수를 연거푸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당신이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낯도 가리고 말도 없어 보이지? 우리 엄마 성격 원래 안 그랬어. 그거 다 시집살이 당한 게 있어서 변해버린 거야. 예전에 당한 상처 때문에 더 소심해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 남편이 이렇게 누군가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늘 무던하게 잘 넘어가는 양반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줄 모르고 있었네. 우리가 어머님 더 챙겨드리고 그러자. 당신이 회사 다니느라 바쁘지만 난 전업주부니까 최대한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해준 어머니의 이야기에 코끝이 시큰해져서 이렇게 대답했었는데요. 남편이 제 대답을 듣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시모를 극진히 모시게 됐죠. 거의 매주 주말에 못 갈 때는 평일에 시댁으로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나들이도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시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장례를 치른 지 좀 시간이 지나고 시모랑 오랜만에 서울 근교로 가서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그런데 시모께서 나들이 간 날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라, 이제 우리 남편이 노환으로 저 세상 가고 혼자 남았는데 너네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니? 혼자 살기 너무 적적하더라. 내가 집안일 많이 도와줄 테니까 같이 살아보자. 어? 시어머니께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망울로 그러시는데 어쩌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에게 어머님의 사연을 들은 뒤로 동정심이 있었거든요. 어머님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안쓰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어머님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를 대꾸했는데요.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어머님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 오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 얼굴색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바로 이러셨어요. 지난번에 너희 집에 가보니까 약을 안 먹었는데도 두드러기가 안 일어나더라.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가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될 것 같아. 저는 그날 시어머니께 어머님도 정말 소중하지만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가족들만큼이나 예뻐한다고 했죠. 강아지가 저보다 먼저 떠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울 정도로 정말 아낀다고 말해놨는데요. 어머님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까지 해뒀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걱정은 덜고 있을게요. 저는 전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집에서 친모녀처럼 지내보게요. 제가 괜히 친모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근사근하게 대하면서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모셔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떻게 친모녀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한심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동안 어머님과 잘 지내다가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요? 지금부터 뒷골이 땡기는 일이 생기실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쁜 남편 대신 시댁으로 가서 시모를 모시고 왔는데요. 모시러 가기만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 게 걱정돼서 어머님이 힘들 만한 일들을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저희 집에 웬만한 건 다 있어서 시모 옷이나 생필품 정도만 들고 오면 됐거든요. 그래서 용달차는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미리 가서 어머님과 함께 짐을 싸서 차에 실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고 어르신이니까 제가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제게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셔서 오히려 좋았는데요. 앞으로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끌고 어머님 짐을 싹 다 들고 올라갔어요. 미리 비워둔 어머님 방에다가 어머님 짐을 모조리 놔둔 다음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어머님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참 좋았어요. 그래요. 처음엔 좋았죠.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낼 일만 남을 줄 알았거든요. 시모가 어느 날부터 베란다에 멋대로 작은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뭐 키울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뭐라 안 했어요. 어머님이 남에게 피해 끼치는 짓거리는 한 적이 없으니 그러려니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랫집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아랫집 사람이 절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베란다 쪽에서 흙탕물이 자꾸 떨어지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뭐 식물 키우세요? 저도 화분 키우고 있는데 흙탕물이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아랫집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길래 흠칫 놀라고 말았죠.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긴 화분들 놓고 작게 농사 짓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앞으로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실수로 뭘 해서 흙탕물이 아랫집으로 떨어진 거 아닐까 싶네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서 무언가 하는 사람이 시모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 건조기가 있어서 웬만하면 베란다에 나가는 일도 없었어요. 어머님만 거의 베란다에 출석하듯이 도장 찍으러 나가시니까 어머님이 했구나 한 거죠. 제가 바로 잘못을 인정하니까 아랫집 사람도 화가 누그러졌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항의하러 안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아랫집 사람이 이러고 말하면서 가버리는 걸 보고 등을 돌렸죠. 바로 시모한테 가서 베란다로 한번 가보자고 한 뒤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리 물었는데요. 어머님, 혹시 베란다에 흙 통째로 흘러보내셨어요? 방금 보셨죠? 아랫집 사람 올라와서 항의하는 거. 베란다에서 흙 통째로 흘러보내면 안 돼요. 제가 분명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시모가 바로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식물에 물 주다 보면 흙 좀 흘러 들어갈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야단이냐. 아랫집 사람도 너도 참 예민하다 예민해. 흙이 무슨 더러운 것도 아니고 좀 흘러내려가면 어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조심하자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베란다 한켠을 확인해 보니까 화분이 몇 개 엎어져서 비어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 없을 때 흙을 버리고 거기서 화분 세척이라도 했나 봐요.
구석에는 미처 치워지지 못한 흙들이 퍼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래층으로 흙탕물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불러다가 베란다에 퍼져 있는 흙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정식물을 키우고 싶으시거든 꼭 맞는 화분을 가지고 오셔서 화분으로만 키우세요. 그리고 이 정도 흙 정도는 괜찮다고 혼자서 판단하시고 막 흘려보내면 안 돼요. 누수나 층간소음으로도 고소하는 세상인데 이러다가 큰일이 나면 어머님 책임이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에게 늘 웃으면서 말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시모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힐끔 제 표정을 쳐다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화분까지 가져와서 키울 필요가 뭐가 있겠니? 내가 조심히 키울게. 너 신경 안 쓰게 할 거니까 베란다에 있는 것들 치울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길래 어머님을 믿었거든요. 조심히 키우기는 개뿔. 방 안에 있다가 슬쩍 베란다 쪽을 쳐다보니까 어머님이 흙을 아주 베란다에 쑤셔넣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성질이 나오고 말았죠. 어머님,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베란다 하수구 얼른 손으로라도 막아내고 전부 다 퍼내세요. 뭐 하세요? 지금 당장 하시라고요. 빨리빨리 퍼내세요. 여기도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니까 시모가 화들짝 놀라더니 베란다 하수구 쪽을 손으로 막아보고 퍼낼 수 있는 흙은 퍼내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날도 남편이 서재에 박혀있길래 서재 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들겼죠. 아무 기척도 안 느껴지길래 답답한 마음에 일단 들어가 봤어요. 이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라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내지르고 만 거죠. 여보, 뭐하고 있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참는 것도 이제 한계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러다가 일 커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몰라. 저는 어머님 때문에 힘든 마음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속 터져 죽겠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또 제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길래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바빠서 미안? 이러는 거예요. 결국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건 포기하고 다시 시모한테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더 강경하게 말해놨어요. 어머님이 또 제 말 무시하고 베란다에 흙 뭉텅이 내보내고 있으면 베란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버릴 거예요? 진짜니까 어머님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어머님이 억울한 게 있으면 대화를 하세요. 대화로 절 설득해서 하수구에 흙을 부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어머님한테 뭐라 안 하고 아랫집 사람한테도 말해둘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베란다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어머님이 말을 좀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베란다에서 흙 문제로 골치 아프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로 제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어머님 취미가 비둘기 모이 주는 건데 그걸 우리 집 베란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베란다 창문 열면 안전 난간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둘기가 쭉 앉아있으면 창문을 열어줘요. 그럼 비둘기가 베란다까지 들어와서 베란다에 뿌려둔 먹이를 막 먹는 거예요. 그 뒤로 비둘기가 안전 난간대에 앉아서 계속 대기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에 새똥 테러가 일어났어요. 비둘기들은 앉아서 일을 보니까 아래층 안전 난간대랑 창문에 새똥이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 아래층 사람이 또 올라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발 다른 사람이길 바랐는데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몇 주 전에 봤던 아랫집 사람인 거예요. 일단 현관문을 열어줬더니 아랫집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랬죠. 저도 정말 이런 이유로 그만 찾아오고 싶은데 이번엔 새똥인가요? 여기서 키우는 새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맨날 여기 난간에 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새똥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새들 좀 내쫓아주세요. 아님 집안에서 키우시던가요. 아랫집에서 또 항의를 하러 왔길래 이번에도 사과는 제 몫이었죠. 시모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길래
제가 시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랫집 사람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질러버린 거예요. 어머님, 아랫집 사시는 분이 또 찾아온 거 보이시죠? 어머님이 초인종 소리 들리니까 일부러 방 안에서 안 나와보신 거 알아요. 어머님, 그거 아세요? 이분이 진짜 착하신 거예요. 베란다에 흙탕물 흘려보내고 새똥 테러까지 하는데 고소 안 하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아래층에 피해 끼치기 싫은데 어머님이 계속 그러시다가 고소당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제 말 안 듣고 고집 피우실 거면 변호사 선임이나 모으고 계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짜증을 확 내버리니까 시모가 뾰루퉁한 얼굴로 안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래층 사람도 우리 집에서 시모가 문제인데 시모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말려봐도 본인 맘대로였어요. 그 당시가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일하느라 나가서는 안 들어온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늦게 들어온다고 하길래 하소연했거든요. 남편 놈이 남의 일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엄마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드셔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그 나이 대 노인네들은 다 그렇더라. 남편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이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중얼대는데 화를 낼 수가 없었죠. 화를 내는 대신 제가 생각해 놓은 방법을 남편에게 말해봤거든요. 그래, 당신도 별 방법이 없다 이거지? 내가 이 방법은 돈을 써야 하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 베란다 안전 난간대 쪽에 가림막이라도 치자.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 시모를 위해 아래층에 새똥 테러가 안 가도록 베란다를 공사했어요. 제가 시모를 위해 베란다 공사해줄 업체 찾아보고 업자 불러서 이야기하고 조정하고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동안 남편은 뭐 했는지 아세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맨날 주식한다고 컴퓨터 하고 있고 새벽에도 업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또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아이가 간절했지만 남편이 불임 판정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착잡해진 마음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강아지가 진짜 소중하고 제 가족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강아지가 있어도 괜찮다고 해놓고선 막상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불편했나 봐요. 강아지만 보면 하루 종일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기침하다가 이러다 천식 생기는 거 아니냐. 아휴, 약 챙겨 먹기 귀찮다. 내가 짐승 새끼 눈치까지 봐야 하는지 원. 이런 말을 슬슬 하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제가 장을 보고 왔는데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이고 방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멀뚱히 TV만 보고 있길래 강아지 못 봤냐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너무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잠깐 산책시켜주러 데리고 나갔는데 그 사이 도망갔어. 아무리 불러도 어디에도 안 보이길래 그냥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봐도 울 강아지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아세요? 남편 때문에 데려온 아이예요. 다른 것도 아닌 남편 불임 때문에요. 여자인 제가 불임이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이 불임 판정을 받아서 애를 못 가지게 됐는데 남편이 제 눈치 보다가 데려온 게 그 강아지라고요. 강아지를 자식처럼 잘 키워보자고 한 사람은 남편인데 어머님이 왜 버리고 오세요?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열심히 모시고 있는데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말문이 턱 막혔는지 아무 소리도 못하길래 남편에게 전화했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애가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 그런데 걔가 겁이 많아서 어딜 도망갈 애가 아니다. 어머님이 알레르기 때문에 버리신 것 같다. 말을 와다다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얼척없게도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걸로 전화를 해. 내가 지금 밤새 가면서 야근하고 있느라 잠도 못 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남편이 하루라도 쉬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길래 남편에게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강아지, 그냥 포기하자. 이미 엄마가 잃어버리고 온 걸 어떡해. 엄마가 억지로 버리고 온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우리 엄마 말 좀 믿어줘. 남편이 잠도 못 자고 일도 너무 바쁘니까 홧김에 한 말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귀찮게 하니까 내질렀다가 뒤늦게 풀이 팍 죽어서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는데요. 남편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남편이 시모랑 똑같아 보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말았어요. 당신이 불임 판정 받아서 임신이 안 되는 바람에 데려온 강아지 아니야? 자식처럼 잘 키워보자고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 생각해서 어머님까지 모시고 있는데 너무하다. 난 우리 강아지 포기할 수 없어. 제가 이 뒤로 일이 힘들어도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잔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깨갱해서는 바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내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가 와서 그랬어. 엄마가 강아지 잃어버렸다고 당신이 막 뭐라 하니까 순간 욱했던 것 같아. 내가 일 끝나는 대로 찾아볼게. 남편이 밤에나 퇴근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제가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울 강아지가 좋아하는 산책 코스 다 뒤져봤는데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강아지 사진 보여주면서 울 강아지 못 봤냐고 물어봤죠. 나중에는 반려견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는데 결국 강아지를 못 찾았어요. 남편을 찾아보겠다고 해놓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우리 강아지 찾아보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동안 시모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바쁘니까 저 혼자 해결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바람이 나서 바쁜 거였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난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주말에도 늘 출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날도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웬일로 일찍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일 다 끝난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당신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어서 왔어. 내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려고. 내가 그동안 주말 출근에 야근에 바쁘게 돌아다녔잖아. 그거 사실 이 사람 만나려고 늦게 들어온 거야. 남편이 예고도 없이 너무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니까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리 물었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당신 혼자 집에 들어왔잖아. 도대체 누굴 소개해 주겠다는 건데? 남편에게 설마 낯술을 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주차하느라고 밖에 있는 거고 이제 곧 들어올 거야. 당신 몰래 만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혼해줘. 저는 남편이 무턱대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을 너무 신뢰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무슨 전조 증상이라도 있었으면 남편이 하는 말을 믿었을 텐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필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리 물어봤죠. 뭐? 당신 진짜로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 장난치는 거 아니고? 당신 바쁘다고 해놓고 바람은 도대체 언제 피운 건데? 제가 남편이 바람 피우던 때가 일하면서 생색을 다 내던 때가 아니길 바랐어요. 제가 남편 고생한다고 과일도 깎아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한 내조를 후회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감이 안 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나를 너무 믿었던 거야? 집에서는 맨날 주식한다고 컴퓨터만 보고 있고 일 때문이라며 여자와 통화하고 있던 게 바람 피우던 거였어. 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머님도 저랑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의사라고 하더라. 무려 개원의야. 신도시에 목 제일 좋은 자리에 만든 병원을 하고 있대. 아들이랑은 비공개 주식 대화방에서 얘기하다 만났다고 하던데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말하니까 얼척이 없었죠. 제가 거기서 억울해서 이리 소리쳤는데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 말도 안 했던 거예요? 당신이랑 어머님 둘 다 어쩜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머님 모시고 당신 내조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제가 울먹거리면서 호소해대면 뭐하나요?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떡하니 요구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 짝을 만났으니까 니는 얼른 빠져주어라. 위자료 차원으로 전 재산 주면 되지?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빨리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줘.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치켜들었는데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상간녀 얼굴을 딱 본 순간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났지만 상간녀 얼굴을 꼼꼼히 쳐다보니까 기억이 났죠. 그래서 시모 쪽으로 바로 고개 돌려서 망설이지 않고 이리 이야기해버렸어요. 어머님, 그럼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어차피 애도 없겠다. 저도 저 배신하고 딴 년이랑 살림 차리려는 놈 끼고 살 생각 없네요. 나중에 시모가 말한 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해 봤는데 구식 아파트 하나쯤은 살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의 전 재산을 받은 뒤에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남편이랑 이혼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쿨하게 이혼해줬냐고요? 제 취미가 법정 참관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법정 드라마를 보다가 한번 참관하게 된 건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법정에 참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법정에서 픽으로 참석한 상간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법정을 찾았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법정에 들어서서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건 목록을 보니 사기 사건 같아 보이더라고요. 법정 쪽을 보자 피고석에 앉은 상간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가 여러 명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서 잠수를 탔대요. 다 상간녀의 미인계에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검사 측에서는 상간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잠적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요.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라와 자기들이 사기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상간녀의 오래된 친구도 있었고 상간녀를 믿고 돈을 빌려준 대학 선배도 있었어요. 그 남자들 모두 상간녀의 미모와 매력에 속아 넘어간 거죠. 게다가 상간녀가 의사라는 직업으로 신뢰를 얻었고 돈을 빌린 후에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동안 상간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상간녀는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조급함이 드러나 있었어요. 상간녀의 변호사는 상간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돈을 빌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호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어떤 설득력도 없었죠. 상간녀가 빌린 돈의 규모와 그 돈을 사용한 흔적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상간녀가 여러 사람들에게 뜯어낸 엄청난 규모의 돈을 자기 병원 빚을 메꾸는 데 썼거든요. 의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하냐고 따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무리해서 대출을 잔뜩 땡겨 개원을 했는데 환자가 별로 없었대요. 개원한 지 3년 차인데 빚이 8억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 메꾸려고 돈을 빌려서 한 것이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빌린 돈들이 몇 천이 된대요. 그러나 그것도 주식으로 다 날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개인 회생 중이었대요. 다 법정 참관하면서 들은 얘기라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간녀가 그 와중에 항소를 하네요. 상간녀가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이 법정에 모여들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상간녀가 피고석에 앉자
판사가 상간녀에게 항소하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간녀의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청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리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항소를 해? 네가 뭐가 억울해서 항소를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잃은 돈이 얼만 줄 알아? 나는 너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어. 그 말이 신호탄이 돼서 다른 피해자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간녀를 향해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몇몇 피해자들이 피고석으로 돌진해 상간녀의 멱살을 잡아버린 거예요. 상간녀가 겁에 질린 채로 앞뒤로 흔들리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혔었죠. 경비원들이 급히 달려와서 피해자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상간녀가 경비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인상 깊은 법정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가십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직접 보면 잊기 힘든 썰일 거예요. 상간녀가 하도 뻔뻔했어서 얼굴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 기억났어요. 그래서 제가 상간녀를 보자마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완벽하게 이혼하게 된 날, 저는 법원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 문을 나서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죠. 저를 억눌러 왔던 결혼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즐겁게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짐을 싸놓았기에 남은 집만 챙겨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랑 제가 이혼만 하기에는 아까운 날이더라고요. 법원에서 또 엄청난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고 전 남편이랑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지훈이 아빠, 재밌는 거 보여줄까? 어머님, 재밌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헤어져서 남이 된 마당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러니까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서로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뭘 보여줄지 궁금했는지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날은 상간녀가 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항소하는 바람에 상간녀 멱살을 잡던 사람들도 그대로 다 왔더라고요. 상간녀가 그날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간녀 입에서 이런 말들이 술술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갚을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돈을 달라고 할 때 다들 줬으면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상간녀가 사기를 쳐놓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고소한 사람들이 열불이 날 수밖에 없죠. 결국 고소한 사람들이 상간녀한테 또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전 시모와 전 남편도 함께 달려들었죠.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꼬셔져서 혼인신고 전에 대출을 땡겨준 것 같더라고요. 전 시모가 이런 식으로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대충 상황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냐? 의사가 맞긴 한 게야. 의사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꽃뱀짓거리를 한 건데. 우리 아들이 니 때문에 대출을 얼마나 땡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 시모가 땅을 치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상간녀가 뉘우치는 것 하나도 없이 이러는 거예요. 무리하게 개원하느라 빚을 많이 내서 그랬어요. 경훈 씨가 전문직이라서 벌이가 괜찮으니까 살살 꼬드긴 다음에 대출 땡기면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모아둔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낼름 먹을 생각으로 경훈 씨를 꼬신 거예요. 상간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 시모가 본인 전 재산을 저한테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상간녀가 이런 망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경훈 씨랑 어머님한테 돈을 뜯어내서 병원도 어떻게든 살려보고 저도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갚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냥 주신 거지. 내가 빌리겠다고 한 적 없잖아요.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웃어도 되는 일인 게 이혼은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상간녀가 재판장한테도 전 남편이랑 전 시모한테도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한 거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더라고요. 실제로 상간녀가 빌려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났어요. 상간녀가 남자들한테 뜯어낸 돈으로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승소할 수 있었대요. 한마디로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그 판결 결과에 무너져 내려서는 애처럼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 이제 남된 사람들 놔두고 친정집으로 와버렸어요.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시모한테 받은 돈으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시댁, 남편 이런 것에 지긋지긋해져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전 시모랑 전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온 거예요. 대화도 하기 싫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혼까지 한 마당에 왜 말도 없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문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야? 난 절대 열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가. 제가 톡 쏘는 말투로 막무가내 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전 시모한테는 생전 안 하던 반말까지 했으니까요. 전 시모랑 전 남편이 적응을 못하고 인터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전 시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한테 이렇게 호소해댔어요. 제발 문이라도 열어주어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 오해가 안 쌓이지. 제가 끝까지 열어줄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모가 퍽이나 들어줄 것 같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줬던 전 재산이라도 돌려줘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게 원래 내 돈이었는데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미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이니까 제 돈 아닌가요? 줬다 뺏으려고 하는 양심 없는 것들한테 제가 절대 안 줄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전 시모랑 전 남편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전 남편이 이런 식으로 구걸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무릎 꿇은 거 보이지 않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조금이라도 돌려주라. 상간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집까지 팔아서 살 곳도 없어. 전 남편이 가증스럽게 불쌍한 척을 다 하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 매섭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는데요. 뭐라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이야기 좀 하지 마. 남의 집에 찾아오지 말고 썩 꺼져. 전 시모랑 전 남편이 거의 통곡을 하면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전 시모가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러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며느리 네가 예쁜 마음씨로 같이 살아줬는데 베란다에 흙탕물 뿌리고 비둘기까지 불러 모아서 골치 아프게 한 거 진짜 미안하다. 아들이 의사 만나고 있다니까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미안해. 전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런 남편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해버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돈 때문에 아쉬워져서 사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성이 너무 없어. 지훈이 아빠가 말해봐. 내가 당신 엄마한테 돈 돌려주면 바로 태도 돌변할 거잖아. 그러니까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돈을 요구하러 온 놈이 돈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전 남편 놈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난 진짜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거야. 당신이 나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만 한다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남편이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다는 말까지 쫑알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륜남, 상간남 이름 걸어봤자 신뢰성 없다고 말해버린 거죠. 제가 그 말만 한 줄 아세요?
전 남편 놈이랑 전시모 면상에다가 이런 말을 쏘아붙이면서 아주 기를 죽여놨는데요. 그럼 오자마자 사과부터 해야지. 전 재산 돌려달라는 말이 먼저 나오냐? 전 재산 안 받아뒀으면 이런 반쪽짜리 사과도 못 받았겠네. 양심 없는 놈들아.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선 이러고 싶냐? 그니까 전시모랑 전 남편 모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뒤로 개무시를 하니까 문고리가 제 바지가랑이라도 되는 양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빌더라고요. 전시모가 밖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며느라, 나 이대로 못 간다. 며느리 네 얼굴이라도 보여줘라. 얼굴 마주보면서 이야기라도 하자. 네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누워서 시끄럽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상대를 안 해주면 알아서 가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모랑 전 남편이 진짜로 시끄럽게 하면서 도저히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웃한테도 피해를 주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바로 핸드폰을 들어 올려서 112를 눌러버렸는데요. 경찰관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렇게 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 앞에 불륜남 집안놈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얼른 오셔서 내쫓아주세요. 그렇게 신고가 접수돼서 몇 분 뒤에 띵 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전 남편이랑 전 시모에게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내쫓겼길래 전 남편 전 시모 연락처 싹 다 차단해버렸죠. 그 뒤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얼마 전에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전 남편이랑 전 시모 이것들이 진짜 끈질기더라고요. 연락처 차단하고 이사 가면 연 끊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 저장해놨는데 전화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제 핸드폰에 뜨니까 깜짝 놀랐죠.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 하고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예전에 봤던 중개인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사모님이 이사 간지 모르고 남편분이랑 시모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전 시모도 아니고 남편분이랑 시모분? 이때부터 뭔가 쎄함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중개인이 전 남편이랑 전 시모의 근황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사 가시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난감해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모님이랑 주고받은 전화 내역을 찾아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분이랑 시모분이 글쎄 사모님이 집 나간 아내 며느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애타게 찾으셨어요. 세입자한테 제발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다고 하시던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이러는데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하는 짓거리에 열받아서 제가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드렸죠.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어머님 모셔가며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의사 만났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이 전 재산까지 주면서 저를 휙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사기꾼이니까 지금 와서 돈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 나간 아내고 며느리라고요? 이혼했는데 그 집 식구들은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네요. IQ가 한 자리인가 봐요. 저는 그것들이랑 상종해줄 생각 없으니까 세입자분한테 그분들 오면 경찰 부르라고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얼쩍없어 하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누가 봐도 황당해 하면서 이랬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전 그것도 모르고 진짜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네요. 세입자분한테도 이혼해서 아예 남 됐는데 돈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말해두겠습니다. 이러고 말한 뒤에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 이 뒤로 전 남편이랑 전 시모한테 시달리는 일 없이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남편 전 시모 같은 인간들을 안 만나려면 제가 아무리 잘해주고 희생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작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가족분들 적당히 챙기고 나를 위한 삶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